안녕하세요. 이미선의 책을 읽는 기쁨, 책 읽기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오늘의 책은 파스칼 브리크네리가 지은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입니다. 이세진 옮김 인플루엔서에서 편했고요. 파스칼 브리크네리는 1948년 파리 출생입니다. 파리 대학에서 공부했고 파리 정치대학에서 교수를 지냈고요. 컬럼니스트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미터문의 원작 소설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오늘의 책은 변화한 삶의 조건에 맞추어서 현 시대에 걸맞게 새롭게 나이 드는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온 지 50년 정도는 지난 분들에게 더 관심이 가는 내용이겠죠.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파스칼 브리크네리의 이야기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실까요? 프롤로그. 나이가 들었다고 꼭 그 나이인 건 아니다. 슈테판 츠와이크의 자전적 저작 어제의 세계를 보자. 70세의 군주가 늙은 대신들과 함께 다스리던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시대의 미는 젊음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풍조가 만연한 도시다. 치기를 버리지 못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런 사람은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다. 구스타프 말러가 고작 37세에 국립오페라 극장 음악감독이 됐다고 한바탕 시끌벅적했을 정도다. 그때는 젊음이 출세의 걸림돌이었다. 야심가들은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여야 해서 청소년기부터 거닐었다. 수염이 더 빨리 자라기를 바라며 매일 면도를 했고 금태 안경을 썼고 목깃에 빳빳하게 풀을 먹인 불편한 이해복과 길고 검은 프로코트 차림을 고수했으며 배가 나오기 시작한 태를 일부러 과시했다. 그때는 그래야만 진중한 사내로 통했다. 노년의 옷을 입는 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었다. 앞선 세대는 기계적이고 모욕적인 교육으로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감히 치고 올라오는 젊은 세대를 벌해야 했다. 젊은 세대의 어리버리한 풋내기, 버릇없는 악동 시절을 빨리 끝내야 했다. 진중함이 대세였기에 나이를 먹을 만큼 먹는 것이 교양 있는 행동 방식이었다. 어른이라면 누구나 젊음의 겉모양을 꾸며내려 안간힘을 쓰는 지금 시대와 달라도 얼마나 다른가. 요즘은 다들 머리를 기르거나 청바지를 입는 등 나이를 가늠할 수 없게 하고들 다닌다. 어머니가 딸과 똑같이 입고 다니니 옷차림에 세대 차가 없다. 옛날에는 이 세대나 저 세대나 어르신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어르신이 애들처럼 살고 싶어 한다. 40대 키덜트, 오춘기, 섹시한 60대, 70대 싸움꾼, 배낭 하나 메고 스틱을 짚고 헬멧을 쓴 채 마치 에베레스트나 칼라하리 사막이라도 정복할 태세로 거리와 공원을 누비는 노르딕 워킹 신도, 킥보드를 타는 할머니, 인라인 스케이트나 전동 킥보드를 타는 할아버지들이 넘치고 널렸다. 세대차고는 희극적이면서도 징후적이다. 몸에 딱 붙는 정장으로 멋을낸 젊은이와 반바지 차림으로 쏘다니는 관자놀이가 희끗희끗한 늙은 개구쟁이. 시대가 거꾸로 됐다. 그동안 가치체계가 뒤집히긴 했다. 플라토는 지식의 단계도 나이를 따라간다고 보았기 때문에 50세가 넘어야만 선을 관주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플라톤의 국가는 일종의 입헌 노인 통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오직 연장자만이 정념의 혼란에 대비해 시민을 고양된 인류의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권력의 행사가 정신적 권위에 좌우된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스콧 피츠제럴드의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보다 훨씬 앞서서 옛날에는 노인들이 흙에서 나와 생을 역순으로 살다가 신생아의 상태로 돌아갔으리라고 상상한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을 생의 끝, 오랜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시작은 끝이었고 끝은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 한 세기 전부터 특히 무책임한 장군들의 명령으로 어느 연령대 전체가 사라지기까지 한 1차 세계대전의 극심한 피해 이후 성숙은 일종의 추락으로 여겨졌다. 무르익는 것이 마치 죽는다는 의미 같았다. 전쟁은 끔찍하게도 아버지보다 아들을 저승길에 앞세웠다. 그리하여 젊은이는 초현실주의와 68 혁명을 계기로 아르투이로 랭보의 후계자, 모든 약속의 보고, 나아가 천재성의 결정체가 됐다. 미국의 반전운동가 제리 루비는 1960년대에 30세가 넘은 사람의 말은 절대 믿지 말라고 외쳐놓고 본인은 40대 이후에 사업가로 변신했다. 이러한 전환에서 새로운 태도가 탄생했다. 청춘 2차는 승리하면서 패배한다. 젊음의 권리를 요구하는 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매일 조금씩 그 자격을 잃어간다. 그들은 순간의 특권을 영원한 귀족의 자격으로 바꾼다. 한 시대의 파괴자들이 그 다음 시대에는 구닥다리가 되고 만다. 전입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예술가 후보이고 노망난 젊은이는 그 노망의 후광으로 먹고 살 것이다. 젊음을 맹신했던 베이비붐 세대조차 결국은 70대, 80대가 된다. 젊음을 떠받드는 사회가 쾌락주의에 지배당하기는커녕 일찌감치 노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박적 자기관리, 예방 차원의 의료 시술에 빠진다는 점은 특이한 일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영원한 짝퉁 젊음은 가짜 태가 확연히 난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30세까지 자기는 늙지도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느낀다. 그에게 생일은 재미있는 형식상의 절차, 무해한 표시일 뿐이다. 그 다음부터는 10년 단위로 30대, 40대, 50대가 이어진다. 늙는다는 것은 달력 속으로 편입되는 것. 지나간 시대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이는 세월을 공감하게 하지만 세월을 비극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공통의 조건으로 한데 묶이고 그대로 휘둘리는 신세는 서글프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꼭 그 나이인 것은 아니다. 서류상의 내 나이와 스스로 느끼는 내 나이 사이에 간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요즘 시대에는 이 간극이 너무 크다. 그래서 2018년에 69세의 어떤 네덜란드인은 서류상의 나이를 고쳐주지 않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자기가 느끼는 나이는 49인데 공식적인 나이 때문에 일과 연애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사고방식이 변해가는 양상을 보고 있다. 최선의 방향과 최악의 방향, 양쪽 모두로 말이다. 이제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여러 번 살 권리를 요구한다. 나이 먹는다고 철이 드는 것도 아니요. 나이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 나이로 보이고 말고가 없다. 나이는 수많은 변수 중 하나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생년월일, 생물학적 성, 피부색, 지위 따위에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둘 중 어느 쪽도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다. 노인은 자기가 아이인 줄 알고 청소년은 술을 사거나 클럽에 들어가려고 신분증을 위조한다.
인간 조건은 여기저기 금이 갔고 우리는 정체성과 세대가 유동적인 시대에 진입했다. 우리는 이제 너무 큰 수가 되어버린 자신의 나이에 기죽지 않고 커서를 마음대로 옮기고 싶다. 50대, 60대 무리에 이제 막 합류한 이들은 그 무리의 관습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사실 나이는 우리가 비교적 기꺼이 따르는 협약이다. 이 협약이 사람들을 이런저런 역할과 입장으로 갈라놓았는데 과학의 발달과 수명의 연장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은 숙박에서 벗어나 성숙과 노년 사이의 모라토리엄을 잘 활용해 새로운 삶의 기술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모라토리엄을 인생의 인디안 서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기네가 걸어갈 길을 스스로 닦은 개척자다. 이 세대는 한창 때 젊음을 재창조했고 지금은 노년을 재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심리적 나이가 생물학적, 사회적 나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용맹하다. 자연은 우리의 스승이지만 과거와 달리 우리의 길잡이까지 되지는 못하고 있다. 무심한 자연이 우리를 성장시키기보다 무너뜨리는 때 우리는 자연의 엄명에 저항하면서 전진한다. 이 책은 지적 자서전이자 선언문으로서 인생의 기나긴 시간이라는 한 가지 문제만을 다룬다. 우리는 50세 이후 젊지 않지만 늙지도 않은 아직은 욕구가 들끓는 이 중간 시기를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에는 인간 조건의 중대한 문제들이 날카롭게 부상한다. 오래 살고 싶은가? 치열하게 살고 싶은가? 다시 시작할 것인가? 방향을 꺾을 것인가? 재혼 혹은 재취업을 하면 어떨까? 존재의 피로와 황혼의 우울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크나큰 슬픔과 기쁨을 어떻게 감당할까? 후회한이나 실증을 느끼고도 여전히 인생을 잘 흘러가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인생의 계절에서 가을의 새 봄을 꿈꾸고 겨울을 최대한 늦게 맞이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바친다. 포기를 포기하라. 늙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유일하게 찾아낸 오래 사는 법이다. 샤를 오기스탱 생트베프. 1945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이 변했을까? 기본적으로 인생이 길어졌다. 기드 모파상의 비유를 인용하자면 인생은 기차처럼 휙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인생이 무거운 권태와 쫓기는 듯한 속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 너무 짧아진 동시에 너무 길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생은 쭉쭉 늘어져 끝나지 않을 것 같다가 꿈처럼 호련히 사라진다. 실제로 지난 한 세기 동안 인간의 수명은 적어도 부자 나라들에서는 20에서 30년이나 늘어났다. 모든 사람은 성별과 사회 계급에 따라 운명으로부터 일종의 휴가증을 받는다. 의학, 우리의 유한성으로 무장한 이 형태가 강산이 한 번 바뀔 만큼의 시간을 우리에게 더 주었다. 충만한 삶의 의지가 노년의 후퇴와 맞아 떨어졌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진보인가. 두세기 전에는 30세면 이미 늙기 시작했다. 1800년 당시 평균 수명은 30에서 35세였는데 1900년에는 45세에서 50세가 됐고 현재는 1년에 석 달꼴로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지금 태어나는 여자아이 2명 중 1명은 100세까지 살 것이다. 수명 연장의 파급 효과는 모두에게 아주 어린 아이에게까지 미친다. 밀레니얼 세대는 18세부터 자기네가 100세까지는 살리라 예상한다.
이리하여 학업, 직업, 이력, 가족, 사랑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인생은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이다. 빈둥대거나 방황하거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걸어가면 되는 머나먼 여정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 20세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고 학업을 빨리 마치려고 안달복달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직업을 여러 개 가질 수도 있고 결혼도 여러 번 할 수 있다. 사회가 정해놓은 최후 시한을 아예 무시하진 못하겠지만 이리저리 돌아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다. 망설임에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택지가 너무 많아 정신을 차릴 수 없으니 곤란하기도 하다. 생의 마지막 날까지 도전하기를. 남은 시간이 줄어들면 사기라도 높여야 한다. 오늘날의 50대는 르네상스 시대의 신생아와 상황이 비슷하다. 300여 년 전에는 유럽인의 평균 수명이 30세 남짓이었으니 둘 다 앞으로 30년은 남았다고 기대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예측이 되레 삶의 의욕을 부채질한다. 나이가 차츰 무서운 판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으므로 어느 수준 이상 나이가 들어도 퇴물이 되는 기분은 덜하다. 괴테는 늙는다는 것은 서서히 보이지 않게 물러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요즘은 50세가 넘었다고 해서 벤치에만 앉아있지 않고 꾸준히 모습을 보이거나 노인 차별에 맞서 싸우니 다행이다. 노인은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되는데도 심심찮게 차별의 대상이 된다. 지금은 노인들도 계속 조명을 받기 위해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싸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미 해답을 얻었거나 발견한 단계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다들 나이 든 사람은 의례 다 알고 이해하려니 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답을 얻은들 질문이 말을 쏘냐. 좋은 삶이란 질문을 잘 던져놓고 답을 무한정 미루는 것과 비슷하다. 옛날 서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인문의식을 통과하고 죽은 자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영성의 구현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1960년에 밀리 출신 작가 아마두 양타베바는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탄 것과 같다고 했다. 노인은 전통적으로 속도와 대비됐다. 노인은 느릿하게 걷고 느긋하게 시간을 들여 숙고하고 결정한다. 그러나 실은 이 시기에도 시간이 쏜살 같고 하루하루가 카드로 지은 집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반년, 한 달, 한 주 단위로 헤아리고 챙겨야 할 것 같은 기분은 어쩔 수 없다. 노년은 느려지는 가속이라는 역설일 것이다. 인생의 가을은 언제나 모순적으로 정의되어 왔다. 모두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쓰러져가는 감미로움과 소박한 삶, 끝없는 겨울잠 속에서 쇠락해가는 슬픔이 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찬사와 비방, 감탄과 반감이 왔다 갔다 한다. 오래 사는 것이 본인의 미덕 때문이 아니라 의학의 발달 때문인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다. 옛날에는 오래 사는 사람이 드물었으므로 후광이 비쳤지만 이제는 노인이 너무 흔하다. 자기 위상을 규정하거나 운명의 주기를 지정할 수 없는 부유하는 노인 말이다. 인생의 찬란한 유월을 놓치지 말라고 프랑스 철학자 블라드미르 장철비치는 말했다. 하지만 9월, 10월, 12월도 해가 좀 덜 나서 그렇지 근사하기는 마찬가지다. 원래 노년은 평정심의 시간이었다. 손자의 일이라면 뭐든 이해하고 용서하는 애정 넘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시간. 이 시간에 군더더기는 걸러지고 본질만 남는다.
신체의 수분이 빠지고 가장 중요한 것, 정신의 위대함과 영혼의 아름다움만 남는다. 생은 점점 감퇴하고 불꽃 하나만 남지만 바로 그 고고한 불꽃이 만인의 존경과 찬탄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제 생에 대한 이분법적인 생각은 흐릿해졌다. 한쪽에는 활발한 생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정반대로 숨이 차서 헉헉대는 생, 병석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생이 있다는 생각 말이다. 후자는 사람들이 귀신 보듯 두려워한다. 기력을 자기 보존에 다 쏟아붓고 그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매일 전쟁을 치르는 생. 여기에 또 다른 클리셰가 겹친다. 노년은 지상의 즐거움을 탐하는 자세에서 차츰 벗어나 명상과 연구에 몰두하고 지혜의 말씀으로 신탁을 전하며 저승길을 준비하는 시간처럼 이야기되곤 한다. 요즘도 그러한 내려놓음이 일부에게는 먹힐지도 모르겠다. 사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오히려 정반대의 태도에 있을 수도 있다.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늦게까지 하라. 어떠한 향락이나 호기심도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생의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세상과 타인들에게 마음을 열어두어라. 요컨대 흔들림 없이 자기 힘을 시험하라. 본질을 지키고 싶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 일단 나이가 들었으면 포기하라든가. 어차피 노년에는 욕망이 감퇴한다든가 하는 생각을 버려라. 결국은 노년이 우리를 제압하고 수용하겠지만 그래도 노년은 재건의 대상이다. 엎드려라, 포기하라 라는 강요를 거부해야 한다. 고전적인 지혜는 사실 체념과 다르지 않다. 삶이 척박해지지 않도록 이름은 거창하지만 결국 요양병원과 다르지 않은 시설에 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저항해야 한다. 여기에는 삶의 모델이 없었다. 예전에는 삶의 모델이 없었다. 18세기에 탄생한 성장소설, 교양소설은 구체제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동안 개인이 세월의 미공에서 방향을 잡고 개별성에서 보편성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길잡이도 없이 인생의 가을에 들어선다. 인구 대다수가 이렇게 오래 사는 현상은 20세기 중반 이후에야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성장 소설이 아니라 학습된 행동 습관, 캐캐묵은 헛소리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탈성장 소설이 나와야 할 것 같다. 말년은 평온해야 하겠지만 체념하고 살 필요는 없다. 우린 두 가지 지혜 사이에서 갈등한다. 유감스럽게도 불가피한 것에 동의하는 지혜, 가능한 대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지혜. 우리는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지금은트 프로이트 이후로 알게 된 바 무의식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우리가 시간 속을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년월일을 지정해 주는 것은 행정서류다. 나이는 생물학적 현실에 기댄 사회적 관습이다. 관습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 물론 결국 우리는 쓰러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패배를 내면화하지 않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늦게까지 하라. 어떠한 향락이나 호기심도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생의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세상과 타인들에게 마음을 열어두어라. 흔들림 없이 자기 힘을 시험하라. 필요 이상을 욕망하라. 내 자리를 지켜.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메시지를 주입받는다. 허세 부리지 마. 잘난 척하지 마.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 그 밖에도 여러 표현이 있지만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비슷하다. 저마다 부모가 정해준 자리, 태어난 환경, 자기가 해왔던 공부가 있을 것이다. 넘보기 힘든 부와 성공에 다다르려고 애쓰다 보면 자기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를 잊는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가난한 자, 혜택받지 못한 자는 허락된 것 이상을 넘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몽상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 위협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진다. 하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이 되기가 우리를 마구잡이로 한 칸에 몰아넣는다. 살 만큼 살았으니 자리를 넘겨주어야 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칸으로. 일반적으로 산다는 것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무게중심은 우리의 밖에, 운명의 판단으로는 다다를 수 없다고 하는 상황들에 있다. 어느 영혼에나 범위를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다. 평온한 삶을 희구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특히 60세 이후로는 그렇게 살면 된다. 집거 생활, 쪼그라드는 환상들, 예견하는 씁쓸한 쾌락을 선택해도 괜찮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반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활력을 잃는다. 인류는 집에 처박혀 사는 자들과 밖으로 돌아다니는 자들로 나뉜다. 나이가 들수록 집거족의 수가 무섭게 늘어난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시 한번 세상을 두루 누비고 다니겠다는 야심을 펼친다. 그러다 환멸에 빠지기도 하지만 섬광처럼 번득이는 열광도 맛본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주어진 조건 너머를 넘보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우리를 다른 고도로 데려가고 기발한 상상의 장소로 끌고 가는 이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삶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사소한 행위와 계획을 시적이고 서사적으로 치장한다. 역마살과 소설 같은 공상, 청소년기부터 알던 이 두 가지 병은 평생을 간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인생에 소설처럼 일관된 흐름이 있기를 바란다. 정신은 필요한 것을 획득할 때보다 필요 이상의 것을 획득할 때 한층 더 흥분한다. 인간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바라는 욕구의 창조물이 아니라 삶의 필수적이지는 않은 것을 바라는 욕망의 창조물이다. 자리, 아직은 퇴장할 때가 아니다. 철학하는 나이. 나이를 먹으면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뻔한 재앙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 고행의 목록에 집착하다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 인간은 점점 더 잘 살게 됐고 점점 더 오래 살게 됐다. 조상들은 진작 죽었을 나이에 우리는 불안하나마 아직 큰 병 없이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낀다.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살아있다는 부조리한 기쁨이다. 뭐든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 1922년에 마르셀 프루스트는 퇴역 군인회의 대변인이자 작가인 롤랑 노르줄라스를 두고 콩쿠르상을 받았다. 다음날 프랑스 일간지 르마니테의 머릿기사는 나이든 이에게 자리를 이었다. 프로스트는 그때 고작 48세였다. 요즘 누가 48세를 나이든 사람으로 쳐줄까? 50세는 넘어야 비로소 생이 자기 앞에 펼쳐지고 뭔가를 누릴 여유가 생긴다. 20대 때는 대학 졸업장을 따느라 취직하느라 실력을 입증하느라 초보 딱지를 떼느라 애송이 태를 벗느라 첫사랑의 아픔을 이겨내느라 새로운 자유를 홀로 감당하느라 오히려 젊음을 누릴 수 없었다. 허구한 날 불려가고 실수를 저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지 중에서 뭔가를 고르고 매일 아침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아느냐는 말이나 듣는다. 돌이켜보면 악몽이 따로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술, 약물, 원래 그러는 것이라면서 행하는 온갖 종류의 비행, 사회적 압력에 망가져간다.
젊음에는 아름다움, 역동성, 호기심이 있지만 아직은 흉내나 내는 나이. 더듬더듬 나아가고 넘어지고 유행과 이데올로기에 굴복하는 나이이기도 하다. 성숙기에는 실무 경험이 있지만 쾌활함이나 활력은 떨어진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장점과 단점을 마주하는데 얄궂게도 그것들은 아기가 딱딱 맞지는 않는다. 서양에서 삶은 딱 한 번이다. 불교나 힌두교와는 달리 만회할 수 있는 보충 수업이 없다. 그 두 종교는 카르마라는 개념에 따라 시험적인 운명을 고안했다. 이번 생에서 우리는 전생의 과오를 갚는다. 그렇게 생을 거듭하면서 우리의 미약함을 정화하다가 열반에 이른다. 동양은 생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고 서양은 생 안에서 해방되고자 한다. 동양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구원이고 서양에서는 동일한 시간 동안 여러 번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스도교는 영생을 걸고 단판 게임을 하고 힌두교도는 존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혼이 정화될 때까지 윤회라는 긴 게임을 한다. 유럽이 15에서 16세기의 중세의 지배, 다시 말해 모두가 자기의 위치, 종교, 출신에 매여 살아야 하는 예정된 세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새로운 약속이 부상했다. 바로 인간이 자기 운명과 자기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약속이다. 인간은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경계를 거부하고 자기를 무한정 구축해 나가는 시대로 진입할 터였다. 미국에서는 이 약속에 바탕을 둔 개척자의 신화까지 나왔다. 이 약속이 지켜지려면 보통 노력으로는 어림없다. 우리가 운명론을 뿌리 뽑았다고 믿기에는 그 저주가 아직도 너무 강력하다. 계몽주의에서 탄생한 현대성은 숙명에 대한 집단적 반항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놀라운 면이 있다. 노년기가 오늘날처럼 철학을 하는 나이, 특히 정신의 나이였던 적은 없었다. 이 시기에는 칸트가 정의한 인간 조건의 모든 도전 과제가 날카롭게 다가온다. 나는 무엇을 바라도 되는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는 것이 나에게 허락되었는가? 인생의 인디안 썸머는 과연 영혼이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 소크라테스, 영원한 시험의 상태다. 이 시기에는 활동적인 삶과 관조적인 삶을 번갈아 누릴 수 있다. 가면이나 눈가리기 없이 실존의 비극적 구조를 직시하는 이 시간은 일종의 한계 상황이다.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니 이미 너무 늦었다. 프랑스 시인 루이 아라공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삶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이 끊임없이 배움의 조건을 바꿔 놓기 때문이다. 재능을 부각하는 것이 젊음의 소관이요. 그래서 존재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바쁘다면 노년 역시 막다른 길이 아니라 자기 양성의 최종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세월의 파괴력은 역동성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아예 중지시키지는 못한다. 시간이 줄어드는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의 지평에서 성장해 간다.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만드는 죽음의 선택까지 포함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만드는 유일한 자다. 우리는 늘 인생 학교의 나이든 학생으로 남을 수 있다. 스스로 배우려는 이 의지가 생생한 정신의 표시다. 새로운 삶은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되리라. 우리는 가르치는 즐거움과 배우는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수업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설명하는 입이자 질문하는 입으로서 완벽한 상호성을 이룬다. 우리는 아직 다시 한번 세상에 우리를 내놓고 배움에 몰두할 시간이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완성됐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완전하다. 진짜 삶은 없다. 진짜 삶은 없고 단지 아직도 탐색할 수 있고 흥미로워 보이는 길들이 있을 뿐이다.
인생의 마지막 사춘기.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걷는 앞세대를 보며 두려워한다. 앞선 자들은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 몸소 보여주었다. 반쯤 기계인 존재, 사이보그라고 해야 할까? 50세가 넘으면 다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경, 보청기, 심장 박동 조절 장치, 판막, 임플란트, 다양한 종류의 전자칩을 달고 산다. 우리의 개인주의 사회에는 적어도 두 가지 모델이 있으니 각자 뜻에 맞는 대로 교배시킬 수 있다. 나이든 장난꾸러기 역할 혹은 신탁을 전하는 현자 역할이다. 유치함과 엄숙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욕망을 가두지 않고 60세 넘어 어릴 적 꿈을 되찾든가, 게임이 끝났다 생각하고 뒷방으로 물러나 늙은이들끼리 카드나 치고 소일하든가. 은퇴자 중에도 건강보조제로 자기 몸을 챙기는 등 젊은이보다 더 질병에 강한 사람들이 있다. 대체로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는 이들은 이전 세대 같으면 병석에서 골골댈 나이에도 여전히 거뜬한 신체로 팔팔하게 살아가고 싶어한다. 다른 한편 체념한 채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은퇴자들도 있다. 정신과 마음의 혼란은 언제라도 남녀 상관없이 덮칠 수 있다. 비아그라와 여성 호르몬 치료의 등장은 강건한 60대들에게 도취를 선사했다. 성욕의 부재에서 비롯된 평화는 깨졌고 여성들은 때때로 더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혼 후 순결을 깨고 다시 성생활에 돌입했다가 결국 아내와 갈라서게 된 남편이 얼마나 많은가. 68 혁명 세대는 기적의 알약을 두 알 받았으니 하나는 피임약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 확장제다. 머리가 하얗게 센 세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사위를 굴리고 운동과 여행과 노동과 육체적 향락에 뛰어들려고 욕심을 부리는 까닭은 개인의 시간 기획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유럽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30세에 육박하고 완경은 장차 60세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감격스러운 전망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인들이 주책맞게 뭔가를 시도하고 계속 일하려고 욕심을 부린다는 비난은 그들에게 이미 사망을 선고하고 나아가 언젠가 노인이 될 자기 자신에게도 미리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다. 시간의 순서를 무시하고 운명의 코웃음을 치며 잠시만이라도 도취, 감각, 만남에 푹 빠지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생은 지속하는 불확실성이다. 생은 지속하는 동안만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장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과 예정 사이를, 활기와 엔트로피 사이를 오간다.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약속받는 것이다. 하지만 많이 뽑을수록 색이 흐려지는 복사물처럼 우리 몸의 세포는 교체를 거듭할수록 회복 능력이 떨어져 우리는 결국은 죽고 말 것이다. 약속이 예정보다 우세한 동안은 우리도 끄덕없다. 물론 우리는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나이를 먹는 동안 그 선물은 권리로 변하고 우리는 최대한 오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한다. 술을 마시고 술 집게미까지 들이켜는 것이 진짜 술꾼이다. 삶은 못 견딜 건 아니지만 잉여에 불과하다. 세네카가 남긴 이 단상은 에밀 시오랑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존재의 피로가 어릴 때부터 우리를 덮칠 수도 있다 해도 마지막 한 바퀴까지 완주하는 자세는 대단한 면이 있다. 그리하여 운명과 세월을 거스르는 가짜 어른들, 늑수그레한 학생들의 한 세대가 등장했다. 그들은 성숙기를 건너뛰고 사춘기에서 노년기로 바로 넘어가는 것 같다. 늙어버리기 전까지는 젊음에 머문다는 얘기다. 영원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 초심으로의 회귀만이 우리의 문화적 풍토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영혼이다. 이제 천국의 약속은 흐릿해졌다. 그리스도교의 고전적 삼위일체인 지옥, 연옥, 천국은 지상에 내려와 우리의 세속적 삶 속에 배분되었다. 이제 시기별로 나뉘고 구분될 뿐 저 세상은 여기 이 삶에 있다. 한 인간의 생애에는 여러 가지 삶이 있고 그 삶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서로 비슷하지 않다. 그 삶들이 한데 모여 연속성을 띠고 운명이라는 모양새로 쌓이고 겹친다. 우리는 과오를 저지르고는 만회하고 또 다른 과오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멋지게 완주하리라. 60세 이후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모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각자가 그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피터판처럼 어른이 되기 싫은 어린이, 늙기 싫은 늙은이다. 우리는 혈기 어린 탈선을 하며 생물시계를 거꾸로 돌린다. 젊은이들은 20세부터 동거를 하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부모들은 가벼운 연애를 즐긴다. 나이를 먹는다고 철이 들지는 않는다. 늦바람이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다. 중년 이후에 주책맞은 애정 행각이 우습거나 추접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서서히 무덤이나 소독약 냄새나는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관습에 도전하는 것보다 짜릿한 게 있지 않을까? 관건은 이것이다. 이 새로운 시기는 또 다른 모습의 성숙기인가? 기력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장렬하는 사춘기인가? 아마 그 두 상태가 긴장을 빚어낼 것이요 필시 분열이 있으리라. 한편에는 나이를 먹으니 자연, 공부, 침묵, 명상, 관조가 점점 더 편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종류의 쾌락에 여전한 애착 또는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애착이 있다. 55에서 60세의 인생을 다시 산다는 것은 16세의 인생 첫 발을 내딛는 것과는 다르다. 신세대 시니어들은 문화 전달의 수호자일까? 남봉으로 닳고 다른 늙은 사티로스들일까? 흰 수염을 들이운 존귀한 선조일까? 도널드 트럼프처럼 70대에도 여전한 나르시스트 악동일까? 열정은 여전히 번득이고 영혼과 마음은 불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 정신적 나이, 감성적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노화를 늦출 방법은 욕망의 역동성 안에 머무는 것뿐이다. 양립 불가능한 것들을 화해시키자. 낭만주의와 느긋함을, 뻔뻔함과 주름살을, 백발과 기꺼운 감정의 폭풍을. 우리는 인간 조건의 불행을 해소할 수 없다. 단지 동굴 속에서 희미한 한 줄기 빛을 엿볼 뿐이다. 17세에는 진중하지 않다고 랭보는 노래했다. 하지만 50세, 60세, 70세가 넘어도 겉보기에나 진중할 뿐 알맹이는 그렇지 않다. 나이에서 황폐한 장식을 벗겨내고 노년을 유머와 멋으로 갈아엎어야 한다. 한계는 밀어내기 위해 존재한다. 생은 어떤 단계에서든 불가역성에 반발할 수 있다. 시면으로 가라앉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그럴 수 있다. 황호는 새벽을 닮아야 한다. 모든 것을 보고 겪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을까? 이제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시 시작하기를 허하였으니 언제고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된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생은 계속된다. 섬뜩할 만큼 단순한 이 문장이 행복하게 오래 사는 비결일 것이다. 진짜 삶은 영웅적이거나 기상천외하지 않다. 삶은 아주 세속적이고 별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욕구를 느끼거나 해소하는 식으로 흘러간다. 로맨가리의 작중인물이 한 말을 인용하자면 오늘의 우리는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일단 버텨야 한다. 느려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앞으로 수십 년은 끄덕없을 것처럼 계속 예측하고 미래에 자신을 투시해야 한다. 나는 내가 부서지도록 달린다. 내가 멈추는 그곳이 나의 파멸이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가 한 말이다. 산다는 것은 스스로 운명을 만들기 위해 우연을 선택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러나 운명은 끝까지 유연하게 잘 구부러져야 한다. 시간은 아마도 우리를 차츰 약하게 하고 우리에게 똑같은 요리를 다시 대접할 것이다. 이건 희소식이다. 어떤 바퀴가 우리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깔아뭉개지 않으니 한번 실수했더라도 다시 나오는 갈림길이나 교차로에서 바로 잡으면 된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라도 잡은 사람이 옳다. 부활은 이승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끊임없이 죽고 다시 살아난다. 프랑스 철학자 장 베르트랑 퐁탈리스가 절묘하게 표현했듯이 끊임없이 태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단단하고 무거운 나무 탁자에 갇혀있던 곤충의 알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찻주전자의 온기에 애벌레로 깨어난 일화를 들려준다. 우리의 재생이 그런 곤충보다 더 신기할 것도 없다. 우리는 끝까지 다듬어지는 상태에 있을 것이요 불완전한 채로 떠날 것이다.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 발견, 여행 이후에는 갑자기 젊어진 기분,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생마르땡의 여름이 찾아온다. 하지만 삶에는 운명의 온갖 가능성을 품은 때늦은 재출발도 있다. 영원한 새 출발을 기조로 삼은 나머지 새로운 시작의 신화가 생길 법한 국가라면 단연 미국이 아닐까? 미국은 각 세대가 이전 세대의 채무를 지우고 사회 계약을 재정의함으로써 늘 새로운 기반에서 다시 시작한다. 우리는 늘 시험 삼아 살아본다. 삶은 무엇보다 일종의 실험이다. 삶은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쭉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애둘렀다가 획 질러가고 또아리 속에 이전의 과정을 품는다. 우리는 이렇게 기간도 각기 다르고 치열함도 각기 다른 삶의 시기들을 거친다. 플라톤은 시작은 신이고 그 신이 인간 사이에 머무는 한 모든 것을 구한다고 했다. 다시 하는 시작은 영혼이 굳어지거나 쇠잔하지 않도록 불어넣는 입김과 같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에 등반가는 진이 다 빠졌는데도 조금 더 기운을 내고 낙담한 연구자나 학생은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고 투사는 불의에 맞서 싸우고 기업인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출생을 제외하면 인생에서 절대적 기원이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재생, 엇나감, 미끄러짐은 무수히 많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통행 중 각자 탐색하고 헤매다가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허가증이다. 모든 실패는 새로운 시도의 도약대다. 행복한 삶은 불새와 비슷하다. 자기에게 맞서 일어나 주어진 바를 태우고 그 잔해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거듭한다. 삶이 어느 시점부터 좀 더 예측 가능해진다고 해서 재미가 멀어지지는 않는다. 재발견도 첫 발견처럼 흥미롭고 이미 겪은 감각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닮은 구석 없이 저 혼자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한다. 황혼의 인디안 서머는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기의 딜레마를 재현하는 면이 있다. 창조적인 신념, 만들어진 미덕, 수많은 가능 앞에서의 어질어질한 망설임이 자기 안에서 되살아난다. 황혼은 새벽을 닮아야 한다. 비록 그 새벽이 새로운 날을 열어주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백조의 노래인가 아침 노을인가
모두의 영원한 의무는 이것이다. 흐르는 시간의 파괴성을 창조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회화나 문학 분야에서는 나이가 들어서야 비범한 솜씨를 보여주는 작가들이 더러 있다. 특히 위대한 예술가들은 말년에야 절정에 이르기도 한다. 랭보의 신화, 즉 어린 시인이 20세에 벌써 빛을 잃고 마는 경우가 아니라 세월에 따라 깊어지는 창작의 현실을 보라. 보들레르는 프란시스코 고야에게서 그 현실을 봤다. 고야는 자기 손으로 연필도 깎을 수 없을 만큼 시력이 나빠진 후에도 매우 중요한 석판화, 기막힌 목판화, 대작들의 축소화를 남겼다. 위대한 예술가들을 지배하는 이 독특한 법칙에 새로운 증거가 아닌가. 삶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지력이 쇠하지만 예술가들은 여기서 잃은 바를 저기서 얻는다는 법칙 말이다. 그들은 느릿한 젊음을 따라가면서 무덤 앞에 이를 때까지 더욱 강해지고 쾌활해지고 과감해진다. 니체는 베토벤의 음악이 거듭 죽어가는 단말마의 늙은 영혼과 거듭 태어나는 아주 어린 영혼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의 음악은 영원한 애도와 날개를 편 영원한 소망의 명암에 젖어 있다. 백조가 죽기 전 한 번 부른다는 노래는 서곡이요 결론인 동시에 서문이다. 예술가들이 말년에 간간히 내놓는 작품이 영감의 고갈을 드러내는지 샘솟는 창의성을 드러내는지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빗 리스먼도 이 현상에 주목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유한 쇄신의 원천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지혜가 깊어지는데도 자발성이나 삶을 즐기는 능력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체가 배신하지 않는 한 자기를 쇄신하는 그 자질 덕분에 불멸을 누린다. 생애 말년에 에밀 아자르로 다시 태어난 작가 로맨가리가 떠오른다. 그는 한편으로는 비극적일 정도로 진지한 작가이고 한편으로는 익살스럽고 웃기는 작가이다. 그는 작품 세계를 완벽하게 구분해 6년간 9편의 작품을 발표하고 이 사계극의 비밀을 죽을 때까지 유지했다. 대중의 무관심 속에 가라앉기를 두려워한 작가가 되살아난 예로는 완벽하다. 노 작가들은 최후의 작품에서 숨을 헐떡거리기보다는 이미 시대를 앞서간 데미우르고스로 보인다. 그래서 주세페 베르디의 마지막 오페라 팔스타프는 완전한 유연함과 자유로움을 위해 멜칸토를 포기했다. 프랑스와 르네 드 샤토브리앙의 마지막 작품 랑세의 삶을 소설가 줄리엔 그라크는 이렇게 분석한다. 랑세의 삶의 언어는 신비로운 창끝을 미래에 찔러 넣는다. 그의 메시지는 모르스 부호처럼 단속적이고 생뚱맞아서 급작스러운 서사가 마치 다른 행성에서 포착하기라도 한 것처럼 끊어진다. 노 작가들은 추후의 작품에서 숨을 헐떡거리기보다는 이미 시대를 앞서간 데미우르고스처럼 보인다. 그래서 주세페 베르디의 마지막 오페라 파스타프는 완전한 유연함과 자유로움을 위해 벨칸토를 포기했다. 프랑스와 르네 샤토브리앙의 마지막 작품 랑세의 삶을 소설가 줄리엔 그라크는 이렇게 분석한다. 랑세의 삶의 언어는 신비로운 창끝에 미래에 찔러 넣는다. 그의 메시지는 모누스 부호처럼 단속적이고 생뚱맞아서 급작스러운 서사가 마치 다른 행성에서 포착하기라도 한 것처럼 끊어진다. 장차 랭보가 깨어날 고장의 소식을 미리 더듬더듬 전하는 것처럼. 독일의 작곡가 볼프강 림은 예술은 나이가 없다고 했다. 나는 작곡을 할 때는 생물학적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까지 한다. 나는 때때로 89세였다가 4살이 되고 다시 53세였다가 26.5세가 되고 다시 73세가 되었다가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일시적으로 예술의 클리셰에 영합해 버린다는 뜻이다. 당연히 나는 결코 어른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게임의 일부다. 이렇듯 창작의 영역에서나 하찮은 일상에서나 서로 다른 시기들이 간섭을 일으키고 왕복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어린아이와 청소년은 웬만큼 나이가 들면 잠재력을 잃는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선까지 숟가락 구부리듯 시간을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다. 시간, 당장 죽을 듯이, 영원히 죽지 않을 듯이. 자기 삶 외에 다른 삶을 두루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기 삶도 살 수 없을 것이다. 폴 발레리. 아무리 힘들고 벅찬 삶이어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추가되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것이다. 헨리 제임스. 당장 죽을 것처럼 매 순간을 살아라. 하루하루를 삶의 완성처럼 살아라 라는 말은 그만큼 현명하게 살라는 뜻도 되지만 최대한 즐기면서 살라는 뜻이기도 하다. 세상은 처음 보듯 바라보고 처음 사는 듯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듯 보고 마지막으로 사는 듯 살아야 한다. 일단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리고 생을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는 재화처럼 여기고 지금 당장 누려야 한다.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섬광 같은 순간, 시간의 지속으로부터 훔쳐낸 순간이다. 어느 나이에나 잘 사는 법에는 상호 보완적인 두 제안이 있다. 카르페 디엠은 날과 시간과 기회를 붙잡는 기술이다. 또 다른 제안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적인 계획을 품는 것이다. 매 순간이 결정적이고 매 순간은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즐겁게 살 수가 없다. 기쁨, 사랑, 우정은 공동의 미래를 열어준다는 가치가 있을 뿐이다. 뭉테뉴는 플라톤을 따라 철학은 죽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사라져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슬프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그 불길한 일을 강박적으로 떠올린다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어디 있을까? 평생 죽음을 연습하며 어느 날 갑자기 큰 낯을 든 죽음의 신이 찾아와도 놀라지 않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바니타스 화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해고를 마주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다. 삶을 그 끝에 대한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만큼 인생의 즐거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또 있을까? 디오게네스는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잠시 후의 좁은 틈새에 꽉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다. 현재만 산다는 것은 철학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존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가르침을 뒤집어 봐야 한다. 철학은 삶을 배우는 것, 특히 유한의 지평에서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루는 호기로운 아침, 눈부신 정오, 차분한 석양까지 사람의 한평생과 닮았다. 또한 인생은 봄과 뜨거운 여름, 가을과 겨울이라는 한 해와도 구조가 같다. 그래도 우리는 내일도 깨어날 테고 내년에도 새해 인사를 나눌 것이다. 금욕적인 자세를 설파했던 자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았던가? 세네카는 네로 황제에게 자살을 명받고 61세에 죽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석연치 않은 공동 황제 체제를 유지하다가 지금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들 코모두스의 사주로 독살당했다. 에픽테토스는 전기 작가들에 따르면 75세에서 80세까지 산 것 같다. 요컨대 이들은 모두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은 아우렐리스의 경우 로마 제국의 운명을 이끌 수도 있을 만큼은 살았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 쾌락의 조건 중 하나는 무한히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한 순간은 돌아오고 확장되기를 원한다. 앙코를 원한다. 그것이 시간의 기약이고 모든 기약은 정상을 벗어난 면이 있다. 기약은 가능성을 뛰어넘어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미래를 내건다. 우리가 그 환상에 몰두할 수 있는 동안은 소망이 있다. 백세 노인도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내일을 말한다. 과거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프루스트는 개인에게나 한 나라의 국민에게나 도둑질보다 고약한 것이 자기 표절이라고 했다. 이는 새로 만든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를 모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자신을 흉내내는 과정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프루스트도 고유한 목소리를 찾을 때까지 자기를 베끼고 또 베끼면서 천재성을 갈고 닦았다. 뭔가를 외워서 달달 읊다 보면 깨달음이 번뜩 일어날 때가 있다. 자기의 창조와 재창조는 언제나 모방한 형식과 새로운 형식 사이의 투쟁에서 나온다. 그러다 결국 자동성에 불복하면 하던 행동만 하고 변화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뒤로 갈 줄 알아야 한다. 자녀 교육에는 늘 투행이 뒤따르는데 이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전진을 위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복귀하는 과정이다. 어떤 행동을 다시 준비하려면 일단 기존에 짜인 행동의 오를 다 풀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뒷걸음질은 나이에 상관없이 늘 유익한 데가 있다. 우리가 뒤로 한 과거는 차갑게 식었지만 아직 불씨가 꺼지지는 않았다. 투어 나오게 자주 인용되는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뿐더러 지나가지도 않았다는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의 문장은 의례 일종의 비극으로, 즉 예전에 있었던 일의 무게가 계속해서 우리를 옭아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문장을 좀 더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동굴학자가 동굴을 둘러보면서 깊이 파묻혀 있는 옛 시대를 깨우듯 우리가 살아온 삶의 추억을 미래로 변화시키라는 부름처럼 말이다. 어설프고 불완전한 우리의 자아들, 대단한 이력이나 기막힌 운명을 꿈꾸는 자아들이 다시 한데 모이고 그 에너지가 화산을 깨운다. 우리가 포기했던 어떤 야심이 다시 일어나거나 다른 야심으로 대체된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과거의 열망들을 완전히 묻어버릴 수 있을까? 내 안에는 충족되지 못한 위대한 출발들이 있다고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는 말했다. 너무 일찍 억압된 가상의 미래, 이를테면 어떤 일을 하고 싶었던 꿈이 되살아난다. 그런 어렴풋한 꿈은 깨어날 때만을 기다리는 가능성이다. 우리가 상상만 했던 일, 가령 영웅적인 행위, 이제 서로 무슨 심정이었는지 확인할 길도 없는 가슴 아픈 연애도 마찬가지다. 전설과도 같은 사연 없이는 끔찍이 단조로운 나날을 견딜 수 없다. 그러다 세월이 쌓이면 우리는 자신이 지어낸 허구를 진짜라고 믿고 더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다. 과거는 한낱 벌레 끓는 시체가 아니다. 과거는 보고서가 잔뜩 든 커다란 서랍장이자 우리를 위협하는 시든 장미로 꽉 찬 안방이다. 하지만 신기한 물건이 가득 든 괴짝처럼 잠깐은 마법이 통한다. 과거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뭐라고 더듬더듬 떠든다면 미라처럼 삭막해진 삶을 뒤엎고 싶다는 뜻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 여러 방식으로 살아보았고 이전에 자신을 버리면서 그 방식들을 축적해왔다. 우리 안에 상스럽고 고약한 하숙인들은 수리를 요구하거나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려 할 뿐이다. 나이가 들 만큼 든 사람 안에도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나타나고 싶어하는 개구쟁이 어린아이가 있다. 버림받은 존재에 대한 위안, 이루지 못한 소명은 다시 기회를 얻고자 한다. 한 사람이지만 다수요. 그 다수는
만족을 얻지 못했기에 아직 할 말이 많다. 프루스트 이후 우리는 죽은 듯한 기억도 소생되기만을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에는 치료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소설적인 효과가 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 하다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편이 좋다. 어떤 사람들은 신문, 편지, 잡동사니를 모조리 모아서 어느 한 시대의 기록을 망각의 어둠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인생이라는 박물관의 수호자, 무덤의 방문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혼탁한 회고의 거울을 들여다보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에필로그. 사랑하고 찬양하고 섬기라. 젊고 예쁜 여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46살의 남성이 새벽 2시까지 문이 열린 담배가게 앞에 잠시 차를 세운다. 그가 차에서 내린 순간 우악스러운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웬 젊은이들이 우르르 달려든다. 그가 뭘 잘못했느냐고. 40이 넘은 자는 인류에 대한 모욕이다. 나이가 범죄다. 이것이 그 밤의 심판관들의 슬로건이었다. 그들은 30세 이하의 젊은 여성을 동반한 늑수그레한 남성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 그들의 눈에 특히 거슬렸기 때문이다. 남성은 동행한 여성에게 빨리 시동을 걸고 출발하라고 신호를 보내고는 미친 듯이 도망쳤다. 덩치 좋은 남성 7, 8명이 그를 추격했다. 그 무리의 대장은 레고라라는 젊은이였는데 실은 그 남성에게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었다. 건강하고 기력 좋은 40대 남성은 밤새 죽어라 달려서 그들을 거의 따돌리는가 싶었다. 그가 새벽까지 버텼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레고라라는 끝내 그를 따라잡아서는 벼랑 끝에서 밀어버렸다. 추격전은 끝났다. 하지만 가해자도 진이 다 빠졌다. 동이 틀 무렵 레고라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고 이까지 빠졌으니까. 결국 그 무리는 레고라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죽일 계획을 꾸민다. 디노 부차티의 이 현대적 우화는 놀랍다. 우리가 기성세대를 바라본 경멸 반 연민 반의 그 눈빛으로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볼 날이 언젠가 온다. 이것이 인생의 뼈아픈 교훈, 마침내 돌아온 부메랑이다. 우리는 우리가 옛날에 멸시했던 바로 그들이 되었다.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세대들을 우정, 관심, 대화로 한없이 엮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 다른 세대들이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교류할 수가 있다. 각 세대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로 대표되는 고유한 정신구조, 거의 독자적인 하나의 사회다. 이 사회는 윗세대나 아랫세대하고 결합할 때만 우물한 개구리 신세를 면한다. 50세가 넘으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어제의 세계로 밀려나는 것을 느낀다.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러다 발을 헛디딜까 두렵다. 성장이 나를 긍정하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노화는 비틀거리는 것이다. 꿋꿋이 살아왔다는 사실이 나를 소유자로 만들어주기는커녕 내게서 소유권을 빼앗아간다. 나는 지난 세월에 박탈당했다. 마치 그 나날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이너스가 되어 내 존재를 축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지난 세월을 박탈당했다. 마치 그 나날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이너스가 되어 내 존재를 축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난 세월은 보물처럼 모이지 않고 되레 나의 빚으로 기록된다. 시간은 확신을 앗아갔고 결심에 상처를 냈다. 어릴 때는 원래 고마운 것도 모르고 온 힘을 성장에 쏟기 마련이다.
고마운 마음은 나중에 자기가 뭔가를 바치거나 무사 공평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하다. 삶은 증여인 동시에 채무다. 신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부조리한 선물이자 우리가 이웃에게 진 빚이다. 가족, 친구, 부모, 조국에 입은 은혜를 돌려주어야 할 때가 결국은 온다. 하지만 삶의 빚은 그들에게 상환할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후손에게 똑같이 베품으로써 갚아야 할 것이다. 빚 청산의 날은 생을 청산하는 날. 우리가 더는 돌려주거나 선사할 것이 없으므로 죽음으로써 산자들의 먹이가 되는 날이다. 생은 우리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 생을 받았다기보다는 잠시 빌려 사는 사람들이다. 요컨대 우리에겐 생의 이용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의례 생각하듯 의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다. 오래 살려면 새로운 의무를 질 각오부터 해야 한다. 자유는 느슨한 풀어짐이 아니요 책임의 증대에 더 가깝다. 자유는 우리 어깨를 가볍게 해주지 않는다. 1912년에 샤를 페기는 노인에게 존중과 휴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 시절에는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 생활은 벗어나고 회복되어야 할 병이 아니다. 어느 나이에나 구원은 일, 참여, 공부에 있다. 저마다의 운명은 두 심연 사이에 놓인 구름다리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티끌이 되어 우주 속으로 사라질 테지만 그건 서러워할 일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다. 익히 말했듯이 생은 늘 약속이란 구조를 띈다.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 약속의 대상은 특정되지 않았다. 우리의 요람을 들여다본 요정은 없었다. 지켜진 약속, 결코 지워지지 않을 약속은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그 삶이다. 그 삶만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없는 감사를 우러나게 한다. 우리는 존재를 긍정하고 무조건 찬동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야 한다. 세상의 광휘, 그 눈부심을 찬양하라. 지상에 살아있음이 기적이다. 비록 위태로운 기적일지라도 기적은 기적이다. 성숙은 끝없는 찬탄의 연습에 드는 것이다. 동물, 풍경, 예술작품, 음악의 아름다움을 마주하고 경탄할 만한 기회를 찾도록 하자. 세상이 추해지지 않도록 숭고한 것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매혹을 발견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환상을 잃는 이유는 그것이 원래부터 굳이 품고 갈 가치가 없던 환상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환상은 청소년기의 신기루 혹은 달콤한 유토피아였을 것이다. 흐르는 시간을 저주하기보다는 열정적으로 이 시간에 동조하는 편이 낫다. 그러니 마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처럼 70세, 80세에도 황금기를 추가로 더 받아낸 사람처럼 자기 신체와 정신과 애정에 허용된 능력 이상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거라곤 딱 하나밖에 없다. 생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지다는 것. 우리는 어두컴컴한 오솔길에서 길을 잃은 채 이성과 아름다움의 빛에 비추어 더듬더듬 나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형제, 친구, 동지, 가족이라는 타자들 속에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체념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만 자유롭다. 결국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라져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원래부터 우리는 잠시 스치는 존재, 우리를 초월하는 전체의 한 파편이었다. 그동안 잘 버텨왔고 아직도 세상의 호의를 느낄 수 있음을 기뻐하자. 행복한 인생이었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든 어느덧 땅거미가 내려앉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의 크기가 가늠된다.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충만함을 얻었다.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참 많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리지 않았던 기도가 100배로 성취되기도 했다. 우리는 악몽을 관통했고 보물을 받았다. 삶은 참 잔인하거나 지독할 수도 있고 풍성할 수도 있다. 매일 아침 받은 바에 감사하면서 입 밖으로 소리내어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자. 당연히 받았어야 했던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터무니없는 은총이 감사하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파스칼 브르크네르의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이세진 옮김 인플루엔서 출판으로 함께 해드렸습니다. 프롤로그 나이가 들었다고 꼭 그 나이인 건 아니다 부터 에필로그 사랑하고 찬양하고 섬기라, 그리고 그의 나이듦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이야기를 발췌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떤 나이에 계시든 나이와 나이 듦에 대한 그의 새로운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보태보면은 어떨까요?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